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항공계 지각 변동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LCC의 시대가 다가왔을까요? 저희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꼬였네요, 시작부터. 자, 이 꼬인 걸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에어 그리고 제주공항의 실적도 나왔고요. LCC 쪽도 항공주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이번 4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사실 진에어를 토대로 이제 서프라이즈가 일단 나올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작년에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3월 달부터 겁니다. 이제 꾸준히 이제 중국 쪽 노선도 계속 하나 둘씩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폭발적인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결국에는 이번 4분기를 토대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145% 컨센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은 오늘 이제 제주에어, 아까 뭐 제주공항이라 했죠. 제주공항이 아니라 이제 제주에어입니다. 제주에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차이는 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게 매월마다 이제 결산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일회성 비용이 이제 나오는 건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월말 연말 이제 결산 법인을 통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진에어와 좀 색깔이 다르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매출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 4분기 실적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합병 이슈가 슬슬 매듭을 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EU와 미국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 나라들도 승인이 될까요, 과장님? 사실 EU가 좀 굉장히 이제 그 기업 결합 승인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조금 까다로웠던 측면이 있었고, 일단은 먼저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사실 생각보다 제일 까다로운 편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특히 단거리 관련해서도 특히 뭐 한국발에 들어가는 일본 화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거 일본 화물 관련해서 그거 우리한테 줘 해서 이제 거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이제 화물 관련 그쪽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EU 같은 경우도 그때 조건부 승인을 내세웠던 게 그건 너네 화물 사업부 매각시켜. 이것도 이사의 승인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포 떼고 뭐 차 떼고 다 떼고 이제 하나둘씩 이제 기업 결합 승인만 남았는데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이제 EU 미국 북미 쪽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쪽 또한 승인이 곧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근거리 국제선은 이제 2월 달이 최대 성수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수기가 다가오기도 전에 호황기를 맞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LCC를 사야겠네요. 네, LCC를 저는 사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사실 우리 앵커님도 지금 여행 계획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는 네.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행 네. 단가가 아직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노선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에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1개에 대한 비행기가 있는데 올해 총 4개 정도가 이제 노선을 더 늘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1분기에만 비행기 세대를 더 추가적으로 이제 늘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하게 되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건 저는 LCC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진에어 입장에서는 에어 서울이나 에어 부산을 이제 통합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고, TA 항공은 이미 지금 유럽 노선을 이제 대형 항공기를 보유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LCC 쪽에서는 아마 점유율이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주가가 이미 선방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천천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뭐 단거리 노선이 이제 계속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향후에 단거리 특히 뭐 에어 서울, 에어 부산까지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가장 이게 저평가 받았다는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오늘 제주 항공도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그만큼 오 정도 1분기까지는 계속 꾸준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CC에 대한 전망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수혜가 늦게 오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화물 사업부 매각시켰고 유럽 노선 어느 정도 줘버리고 특히나 저기 일본향 관련해서도 화물 사업 관련 권한을 일단 줘버렸으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아시안 항공과의 그 시너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워낙 이제 특히 유럽 쪽이나 이제 북미 쪽과 같은 중장거리 쪽에 있는 노선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한글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 우리가 일본 간다고 해서 이게 환율이나 뭐 유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그 몇만 원 정도 차이 나겠지만은 사실 뭐 몇백만 원이 나오는 그런 비행 비요금 같은 경우는 매크로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환율은 굉장히 좀 1,330원대에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이제 또 유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은 적어도 기업 결합이 모든 조건부가 만료가 되면 물론 이게 완료가 되면 사실 그때 주가는 움직이긴 하겠죠. 결국에는 이게 3반년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한 1, 2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서 유가의 향방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가와 유료 할증비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네. 코로나 때도 화물 운임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 선방을 쳤는데 실적이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가는 못 올랐죠.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유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유료 할증비를 우리가 감당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유료 할증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커짐에 따라서 항공사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 재무적은 좋아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만큼 유가적인 부분에서도 불리하고 그리고 결국 유가적인 부분은 물론 사우디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감산 효과를 제시하고 있고 조만간 또 오펙 월간 이제 회의를 좀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사실 다른 산油국 자체도 이걸 감산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반대하는 표명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중동발 이제 여러 가지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가를 상승을 유발시키는 뭐 북미와의 그 관련된 뭐 이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촉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 65달러에서 한 75달러 선 그 밴드 내에서는 움직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때 그 100달러 선까지 움직였던 유가였기 때문에 특히 유가 측면에서는 조금은 우호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물론 지금 BOJ가 조만간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엔화의 변동성에 따라서 환율이 좀 변동성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3월쯤 뭐 티웨이 타고 제주도 가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많으시고요.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LCC 좋게 보시는데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볼 만한 기업 어떤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진에어가 일단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티웨이는 이미 유럽 노선 관련해서는 이미 시너지는 충분히 전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가장 먼저 좀 올라왔는데 아직 진에어가 아직 제가 봤을 때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둘씩 승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가 이제 통합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와 성장성이 더 보태진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미 이런 매크로적인 우호 환경도 있겠지만 이런 단거리 측면에서는 결국 노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대만도 마찬가지겠지만 브라질 같은 노선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중국과 관련된 노선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진에어가 좀 숨겨진 관련된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너지가 폭발되지 않았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진에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미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프리마켓 시장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단합니다. 네. 일라일리 실적이 나왔고 어제 노보노디스크에 이어서 시간외에서 일라일리가 5%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 흐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앵커님 생각해도 올해도 더 많이 갈 것 같죠?
저는 제가 어제쯤 이제 노보노디스크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 추이를 쫙 봤어요. 제가 혹했거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쭉 갈 것 같아서. 근데 1년 동안의 추이를 보니까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느낌이 작년 초에 우리가 2차 전지 막 그런 느낌처럼 이미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일라일리와 노보디스크 이 두 회사가 가장 시장에서 좀 뜨겁게 물론 싹센다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지금 오죽했으면 노보디스크가 어제 22조를 들여가지고 이제 캐탈란트 결국 위탁 생산하는 세계 3위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두 회사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빠른 생산을 통해서 이제 많은 공급을 하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딱 눈을 들여다 봐도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봐도 그걸 눈을 충분히 좀 올라간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도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도 그 60% 이상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이 흐름은 올해 계속 몇 년간은 계속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꾸준히 갈 것 같다라고 이미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모두 다 긍정적인 실적을 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국내 증시까지도 분명히 흐름을 받을 텐데 그 안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번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미약품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OCI 홀딩스 관련해서 한미사이언스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한미약품이 지금 인상 3상 한자 모집이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가장 가까운 물론 임상 3상이 끝나고 결국 뭐 FDA 승인 나오고 그리고 품목 승인까지는 2, 3년이 이제 걸리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보여줬잖아요. 삭센다나 뭐 위고비, 마온자리 이런 회사들이 얼마만큼 오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무리 큰 제약사라도 하나 잘 만든 이 약품 하나가 그걸 전 세계를 이제 호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보면 한미약품도 충분히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전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한자 모집 다 완료된 상태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사센다밖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위고비가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가격 자체가 다운이 될 수는 있겠죠. 여기저기서 이제 공급하는 이제 물량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다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 한미약품이 충분히 기대가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페트롤이나 인벤티지력과 같은 장기 지속형 이제 주사 관련 이슈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계속 꾸준히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이슈들은 하나둘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흐름 저희가 언급한 김에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보고 있으면은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굉장히 왜냐하면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저 PBR 얘기를 나왔던 것 네. 같은데 진짜 정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고 목요일쯤이었나요? 기억 안 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아침에는 이제 현대차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갑자기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급락이 한번 나온 다음에 갑자기 오후부터 움직였던 게 반도체입니다. 결국에는 저 PBR 속의 흐름에서 갑자기 다시 성장주의 흐름을 좀 뒤바뀌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양상이 결국에는 이게 꾸준히 이게 한두 장은 계속 가지 않을까. 저 PBR 관련돼서는 정책 모멘텀이 오늘 최종 승인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순환매 양상이 조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저 PBR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보이다가 바로 또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뭐 4% 넘게 올랐는데 이번에 거기에다가 골드만삭스까지도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향하겠다라고 하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 목표가를 $800를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 올렸다는 거는 물론 젠슨왕 CEO도 계속 꾸준히 얘기했던 거는 이게 항상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 뭐 이제 너무 고평가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 이제 결국 AI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거 오늘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어제 이재용 회장이 그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무죄가 나왔으면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물론 업황에 뭐 낸드 업황, 뭐 디램 업황 좋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HBM 시장 자체가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도조칩 그리고 AMD, 뭐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둘씩 지금 AI 개발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HBM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은 SK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HBM3도 그렇고 지금 HBM3도 이번 콘콜을 통해서 이미 저도 이게 12월 달 SK 하이닉스 IR 갔을 때도 느꼈던 거는 물론 상대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올해 중반에 이제 컬 테스트가 끝나면은 생산이 본격적으로 HBM3E를 이제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아직 삼성전자는 이게 시간이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올해까지는 HBM이 실제로 이제 그 HBM 매출에서 그 3E 자체가 40% 이상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컨센이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이제 훨씬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도 아마 이 시장을 조금 크게 쥐어잡을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오늘 4% 오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BM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떠오르는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아직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 수혜를 가장 1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은 SK하이닉스다. 그리고 아직 그 시장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충분히 저는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시향산 테스트 같은 경우로 가장 늦게 지금 제출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너네 만들 줄 알아? 너 그럼 당장 너가 우리 거 만들어줘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거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 컬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SK 하이닉스는 이게 다 끝나고 심지어 HBM4까지 이미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본격적인 다툼은 HBM4가 전쟁이 일어날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이쪽 시장 크게 선점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도 조금 이제 늦게 이제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HBM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은 HBM4부터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당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위주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뭐 수주를 받은 이런 중소형 회사들이 하나둘씩 움직이는 흐름을 오늘 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PBR 매수 아이디어는 뭐 지난주에 너무 많이 이야기돼서 소진됐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반도체 업종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좀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장 같아서 어떻게 전략들을 펼쳐야 될지 궁금합니다. 뭐 5대5로 하면 제일 편하게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가 사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미뤄졌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AI 성장은 과연 이게 주춤할까요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고성장을 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적어도 하반기 때는 이게 물론 SK 하이닉스 IR에서 갔다시피 온디바이스 AI나 이쪽 시장 같은 경우 내년이 더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고 지금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에 부여하는 기준 자체는 굉장히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중반부터 굉장히 가속도적으로 좀 올라간다는 측면. 엔비디아가 그렇다면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갈까요? 그렇다는 거는 향후에 애플도 이 후발주자로 움직인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빨리 이 시장을 선점하는 회사들이 저는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는 포트에서도 전 충분히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련 뭐 중소형 종목으로는 뭐 한미반도체나 뭐 제우스 같은 종목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얘기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 PBR 수혜주 안에서 자동차주들의 향방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차가 뭐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인도 쪽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환경부가 오늘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의 개편안을 공개하기까지 했는데 기아는 내려갔지만 또 현대차는 버텼단 말이죠. 네. 어떤 향방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나요? 사실 기아차는 지금 PBR이 한 1.3배 정도 됩니다. 2배가 되고, 그리고 현대차는 아직까지 0.6배에서 0.7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저평가된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우리가 이제 2월 30일인가, 2월 29일이 현대차 배당 기산일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3월 20일입니다. 배당 기준이 올해부터 이제 배당 기준이 바뀌었죠. 작년 12월부터가 아니라 이제 그 회사에서 지정하는 그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저평가하네. 그러면 2월 29일까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죠. 당연히 기간에 수급 풀이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1월 달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오히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도 쪽에 전년 대비해서 적어도 한 17% 정도 빠졌고 오히려 현대차가 10%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인도 시장을 얘기를 하냐? 그만큼 올해가 인도차 시장이 굉장히 큰 틈새 시장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도요타가 이 아시아 시장을 주름졌던 이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도요타 실적도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쪽 시장을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가 이 시장을 어떻게 선점하는 여부가 어느 정도 이 MS 글로벌 MS를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점이라 그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럽이나 이런 북미 쪽은 결국에는 계속 경쟁이 이루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그만큼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북미 쪽을 봐야 되는 거고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얼마만큼 선점하고 북미 쪽도 똑같이 개선되는 여부를 봐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도요타처럼 뭐 주요 경쟁사들의 부진으로 현대차가 그동안 반사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요타 실적이 발표됐단 말이죠. 네. 어떤 영향 줄까요? 와, 그걸 우리 품질 조작 사태 이슈가 있는 건 이런 다이하츠와 같은 경차입니다. 대략 네. 한 8만 대 정도는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외신에서는 오히려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올해 가이던스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측면인데 참 이게 좀 주가도 측면에서도 오히려 영향도 하나도 받지 않는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거의 44% 성장하는 흐름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결국 주가적인 측면은 물론 환율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런 영향이 결국 도요타는 이게 어차피 만약에 경차에 대한 이제 품질 저하 이슈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인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친환경차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고 했을 때 과연 도요타가 이쪽 시장에서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가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주들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고 그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기업 말씀해 주시죠. 일단 현대차, 기아 물론 작년에 IRA 보조금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역대급 실적을 보여왔었고 우리가 2년 전에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 공장에서 만든 차들에 한해서만 보조금 IRA를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올해 연말 조지아 공장이나 알리바마 공장이 거기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도 스포티지나 뭐 소렌토 그리고 이븐라인과 같은 차들이 올해부터 북미 쪽으로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나 여러 자동차들이 북미나 인도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올해 가이던스가 3, 4% 정도 성장을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은 여기는 이게 보조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 물론 트럼프가 계속 이런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는 이런 자동차 시장 규모 자체가 올라간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고 할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만큼 자동차 소비 심리에 대한 구매 심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기아도 좋지만은 화신이나 SL 같은 이런 현대차 기아 비중이 한 90% 정도 매출의 비중이 90% 되는 화신 쪽으로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가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실적도 나왔고 시간외에서 3% 넘게 오르고 있는데 좀 불확실성이 이제는 좀 해소가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는 뭐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물론 전체적인 연간 실적은 이제 또 영업이익은 또 흑자입니다. 흑자이긴 하지만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내일 아침 콩콜 한 10시쯤에 주주환원 정책이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결국에는 아니면은 이게 바닥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아직까지는 이건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콩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2분기 때부터 업황 회복한다.
물론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은 그동안 리튬 가격이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나 아니면은 양극재 판가, 결국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현대차 기아는 아니지만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단가를 인하시키게 되고 양극재 판가까지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마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이 회복하는 이 속도가 더뎌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은 조금은 지켜보자는 측면이고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성급할 수 있다. 결국에는 충분히 내년부터 성장할 수 있는 건 맞긴 하지만은 충분히 저는 데이터를 보고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은 요즘에 뭐 엔캠이나 아니면은 이제 동화 기업과 같은 전해액에 대한 이런 수요가 하나둘씩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봐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